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오디션을 50번이나 넘게 떨어지고 어렵게 데뷔한 그룹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해체를 겪는 등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놓아버렸을 그 끈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수 조승연이 증명해낸 끈기의 가치, 그리고 진짜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전기 에너지의 소모 단원입니다.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으로 단위 시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도선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전류라고 정의하면 기호를 i라고 쓸 거예요. 단위는 알파벳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을 겁니다. 회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정의돼요.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거.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전자 이동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하시고요. 전압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누구의 차이였습니까? 그렇죠. 전위의 차이. 물이라는 것도 높이 차가 있어야 꾸준히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전류라는 것도 전압이라는 이런 전이차가 유지가 되어야만 흐를 수 있다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 기호와 단위가 똑같이 알파벳 V로 나타나시며 단위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의미가 풍겨 나오죠.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로 기호를 R이라고 쓰고 단위는 그리스어 오메가로 쓴 다음 이거를 옴이라고 읽어요. 저항이라는 물리량은 도선의 물리적인 사이즈에 따라서 정의가 됩니다. 도선의 면적을 S라고 하고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도선의 저항값은 직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통로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가 이동하는 데 수월하겠죠? 그 말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진다. 즉 저항이라는 것은 도선의 면적에 반비례하는 것이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가 이동하는 데 방해를 많이 받겠죠. 그 말은 길이에 비례하는 저항이다. 그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상수값 비저항이라는 값을 곱해줍니다. 비저항이라는 것은 도선을 구성하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값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선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 때, 도선을 구리로 만들었을 때 각각의 물질의 특성에 따라 비저항 값이 다르게 제시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내용은
이 도선의 저항이라는 물리량은 도선의 면적과 길이 그리고 도선의 재질 이런 도선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정의되는 값이라는 거지 그 이외의 요인들이 저항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따가 옴의 법칙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네,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했고요. 추가로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될 전기 회로에 등장하는 기호들 7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되어 있는 기호 이거는 저항을 의미하며 불이 들어오는 전구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전지 여러분 건전지의 플러스 극이 막대기 긴 쪽입니다. 그리고 짧은 쪽은 마이너스 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기호는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를 나타내고 V라는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호는 이거 V가 누구의 단위였습니까? 전압. 그래서 이건 전압을 측정하는 기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파벳 G로 표현되어 있는 기호도 있어요.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체크하는 기기, 검류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회로 자체에 전류가 흐르기가 어려워요. 스위치를 닫고 나서야 그 부분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꼭 알아둡시다. 옴의 법칙은 저항 아래 전압이 건전지 V인 건전지를 연결하면 그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설명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법칙이에요. 전류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며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인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정의가 된다. 이거를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회로 그 저항값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저항에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 전류가 일정하게 비례하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그려지며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가 일정할 때 그 저항값과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개형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옴의 법칙을 토대로 전력 값을 정의해 볼게요. 전력이라는 것은 기호를 T라고 쓸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소비되거나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여러분 1과 같으니 1의 기호 W를 쓰겠습니다. 단위 시간 T 동안 소비하거나 공급된 전기 에너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전위라는 것은 특정 위치로 전하를 데리고 오는데 한 일을 그 전하의 양으로 나누어서 정의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W 자리에다가 전하량과 전압의 곱 QV를 대입해서 이렇게 여러분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을 통과하는 전하량 이거 어떤 걸로 정의했습니까? 그렇죠. 전류였죠. 따라서 전력은 그 내가 알고자 하는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과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했기 때문에 I 자리에다가 R분의 V를 대입하면
R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R분의 V 제곱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또는 R을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면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는 전류와 저항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V 자리에다가 IR을 대입하면 저항 R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도 정의가 된다. 전력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는 어떤 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이라는 물리량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산출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물리량입니다. 전력량. 전력량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 기구들이 이제 매 초마다 소비하는 전력에 사용하는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1초, 2초, 3초가 아니고 1시간 단위, 시간을 곱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력은 단위가 뭐였습니까? 와트였죠? 따라서 전력량의 단위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WH, 와트시라고 읽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와 병렬 연결했을 때 각각의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관계를 이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로 나타내 볼 거예요. 직렬 연결부터 봅시다. 직렬 연결이라는 건 저항들이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이 일렬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전압이 V인 건전지를 연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합시다. R1에서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를 거예요. R2에서도 오른쪽으로 흐르고, 왜냐하면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정의되니까요. 이때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그 전압의 관계를 여러분이 직렬 연결에 따라 병렬 연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전류부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다. 하나의 도로로 스트레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도로에는 단위 시간 동안 통행할 수 있는 차 대수가 여기 부분이든 여기 부분이든 똑같은 도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체 도로의 단위 시간 동안 세 대의 차가 지나다닐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막론하고서라도 여기에서도 같은 시간 동안 세 대가 지나다니고 여기에서도 같은 시간 동안 세 대가 지나다녀야 돼요. 즉 R1을 흐르는 R2를 흐르는 전하의 이동, 단위 시간 동안 전하가 이동하는 양은 R1이든 R2든 똑같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을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전체 전류랑 똑같죠. 저항을 직렬 연결을 했을 때 각각의 저항을 지나는 전류가 같습니다. 전압 볼게요.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 이렇게 따로 여기 표시하겠습니다. R1에 전류 I1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저항의 양 극단에 V1이라는 전이 차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의 원리로
R2에도 양극단에 V2라는 전이 차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위 차, 이건 전위의 차이였고 전위는 뭐의 줄임말이었습니까? 그렇죠.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에너지예요. 여기에 에너지, 여기에 에너지.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겠습니다. 따라서 R1과 R2에 분산된 에너지의 총량은 전체 에너지, 전체 건전지의 전압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귀결이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전압의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V는 IR,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는 옴의 법칙에 기반하여 전압의 크기가 저항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정의가 된다. 따라서 이 전압 자리에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게요. 전체 전압 V는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 V1은 R1에 흐르는 전류, R1의 저항의 곱, V2는 저항 2에 흐르는 전류 I2와 저항 2의 곱, 이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 직렬연결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전류들이 싹 다 약분되면서 직렬연결한 회로의 전체 저항 값은 직렬연결한 저항을 그대로 더해주는 결과로 유도가 돼요. 그 말은 저항을 직렬연결하는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해져 가기 때문에 전체 저항 값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그 개수가 늘어날수록 전체 저항은 커져요.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나만 있을 때보다 일렬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입니다.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아까 전선의 저항이라는 물리량은 도선의 면적에 비례했어요? 도선의 길이에 비례했어요? 그렇죠. 길이에 비례했죠. 따라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저항값이 커지는 거예요. 직렬 연결한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값은 그에 비례해서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하는 게 저항값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도선의 길이와 같은 물리적인 사이즈이지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이 저항값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옴의 법칙을 보시면 이거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이 식을 막연하게 보았을 때 전압과 전류가 바뀌면 이 R 값이 뭔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항값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 도선의 면적과 길이, 도선의 재질 이런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저항값이 결정되는 거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저항값을 바꿔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직렬 연결된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확인해 볼게요. 저항 1에서 소비하는 전력과 저항 2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비율은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었기 때문에 저항 1에 걸리는 전압 V1과 저항 1에 흐르는 전류의 곱 그리고 저항 2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저항 2에 걸린 전압과 저항 2에 흐르는 전류의 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렬 연결된 저항에서는 전류가 같아요? 전압이 같아요? 네, 전류가 같죠.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직렬 연결된 회로의 저항의 소비 전력의 비율은 저항에 걸린 전압의 비와 같아요. 그 다음에 직렬 연결된 저항엔 전압이 아니고 전류가 같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도 나타내는 게 훨씬 비교하기가 편해요. 1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1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과 그 저항 1의 곱, 그리고 2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저항 2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과 저항 2의 곱. 이때에도 전류 값은 같으니까 제곱한 값도 당연히 같겠죠. I 제곱들끼리도 약분되기 때문에 직렬 연결된 저항의 소비 전력은 그 저항의 비와 같습니다. 직렬 연결된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 볼게요. 전체. 직렬 연결을 한다고 해서 전체 전압값은 바뀌는 게 아닌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하면 저항값이 바뀌고 전압값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을 비교할 때에는 저항과 전압의 제곱의 식을 두고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하죠. 전체 전력이니까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면, 직렬력을 한다고 해서 건전지의 전압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 V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 값은 커집니다.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전체 소비 전력은 줄어들게 되는. 다시 직렬 연결된 저항들의 개별 전력의 비율은 전압의 비이면서도 저항의 비다. 그리고 직렬 연결된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은 직렬 연결된 저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 값은 줄어든다. 이렇게. 직렬 연결의 특징은 연결된 저항의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말 그대로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도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직렬 연결한 회로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쓸게요. 직렬 연결된 기구 하나가 고장이 난다면, 하나만 고장 나더라도 전체가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직렬 연결 회로의 특징을 활용한 대표적인 전기 안전 기구가 퓨즈예요. 퓨즈는 뭔가 회로의 전기를 차단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 일정 부분을 끊어버리게 되는, 전선을 녹여버리게 되면서 전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그 차단 효과를 기대하는 안전 기구입니다. 퓨즈. 여기까지가 직렬 연결에 대한 특징이었고, 이제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저항이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R1인 저항과 R2인 저항이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건전지의 전압이 V인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의 저항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저항에 전압이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이겠죠. 이때 전류의 관계부터 볼게요. 전류의 경우에는 일단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를 텐데, 전류가 흐르다가 이 분기점에서 쪼개져 가는 게 I1과 I2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렬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분기점에서 나뉘기 전에 전체 전류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전압의 경우에는 R1이든 R2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건 이 파란색 선과 이 다른 파란색 선의 위치 차이에 비례되는 값일 거예요. 같은 위치의 차로 정의되는 전이차이기 때문에 V1과 V2는 값이 같겠죠. 각각 병렬 연결된 저항에 걸리게 될 전압의 크기는 같습니다. 같은 위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누가 결정해준다? 네, 건전지가 결정해준다. 즉 병렬 연결된 회로에 병렬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그 저항에 걸린 전체 전압의 크기와 같다. 네, 이처럼 저항의 직렬 연결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전류의 관계와 전압의 관계, 이 전기 회로의 역학을 키르히호프라는 물리학자가 법칙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물리학 교육과에서는 키르히호프 법칙이라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듣게 될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기도 하니까 이런 법칙을 만든 사람이 키르히호프구나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병렬 연결된 저항의 경우에는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와 같고 전압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 직렬 연결된 저항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게 다르죠, 여러분? 직렬 연결한 저항에서는 전류가 같았고 병렬 연결된 저항에서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활용해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전체 전류 I를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그리고 I1을 R1에 흐르는 R1에 걸린 전압과 R1의 분수로 I2는 이렇게 그 합이 이거와 같다. 첫 번째 식을 이렇게 R과 V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때 병렬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병렬 연결된 회로의 전체 저항 값은 각 병렬 연결된 저항의 역수를 합해서 다시 역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식의 구조상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 값은 줄어듭니다. 병렬 연결한 저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항 값이 줄어들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저항이 하나만 있을 때에 비해 병렬 연결된 저항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추가된다.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 결국에 도선의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거든요. 저항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다. 우리 아까 여기 공부했던 건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저항값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결을 많이 한다는 것은 면적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값이 줄어든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렬 연결된 저항의 각각의 저항들이 소비하는 전력 볼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저항 R1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저항 R1에 걸린 전압과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의 곱. R2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R2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흐르는 전류의 곱. 이때 병렬 연결한 저항은 전압이 같으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전력의 비가 전류의 비와 같아요. 직렬 연결일 때랑 다르죠, 여러분?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니까 I제곱 R을 쓰는 것보다
R분의 V 제곱을 쓰는 게 훨씬 비교하기가 수월하죠. R1에 소비하는 전력은 R1분의 R1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 R2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R2분의 V2의 제곱. 이때도 전압은 같으니 제곱한 값도 같을 거라서 이렇게 속어냅니다. 결국 병렬 연결된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의 비는 저항의 역수비예요.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저항의 비례였지만 병렬 연결은 역수의 비라는 거 비교하시고, 전체 전력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그 전체 전력은, 전체 전력 저항의 병렬 연결 개수와 관계없이 건전지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전압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항 값은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전력이 늘어나요. 직렬 연결은 연결 많이 하면 할수록 전체 소비 전력이 줄어들지만 병렬 연결은 증가한다. 이렇게 차이점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병렬 연결의 구조를 활용한 대표적인 전기기구가 멀티탭입니다. 멀티탭의 전기기구 쿼다로 연결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멀티탭의 전기기구를 쿼다 연결한다는 건 병렬 연결하는 저항의 개수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확인했듯 전체 전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멀티탭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탭 적당하게 연결해라. 그리고 멀티탭의 특징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이 병렬 연결 흐름의 특징, 직렬 연결과 달리 하나가 고장이 나도 여러분 여기가 끊어졌다고 한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전이처는 여기에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여전히 V1이라는 전이처가 여기에 고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 작동을 해요. 병렬 연결의 특징, 전기기구가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정상 작동합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도선의 물리적인 사이즈에 따라서 저항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 옴의 법칙도 정리하시면 전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식을 쓰는 게 적절한지 여러분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파트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항의 연결 파트는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세요. 보통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에 따르면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 그리고 별의 크기,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별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독일의 물리학자 키르히오프는 별보다 태양보다 훨씬 멀리 있는 별의 성분을 분광학을 토대로
태양광 스펙트럼 연구를 통해 알아내는데 성공을 해요. 네, 키르히오프.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전기 회로의 역학 법칙, 키르히오프 법칙의 그 키르히오프 맞습니다. 이 키르히오프는 전하의 흐름이나 별의 성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밝혀지는지 명료하게 알아낸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게 꼭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님을 의미하는 그 믿음의 승리자이기도 해요. 키르히오프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분광학을 통해서 키르히오프는 태양에 금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연구를 되게 비아냥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태양에 금이 많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태양에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와닿지 않는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조소를 날린 거죠. 그런데 키르히오프는 훗날 분광학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 제국의 메달과 함께 상금을 받게 되고 그 상금의 일부인 금화를 그 사람에게 툭 던져놓으면서 시크하게 이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 여기 태양에서 가져온 금. 결국 키르히오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결국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죠. 우리가 수업 초반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조승연이라는 가수, 여러분이 우즈로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뜨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공연이 알고리즘을 탄 거죠. 굉장히 많은 실패, 그리고 어렵게 데뷔했던 그룹이 2번이나 해체되는 등 이런 억가에 되게 드라우닝했던 본인의 시간을 끝내 건져 올려서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했던 이 조승연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3대 소속사가 키워내지 못했던 조승연을 3분 만에 국방부에서 키워낸 이 찰나의 무대의 순간 뭔가 거저 주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조승연은 끝까지 믿고 이거를 관철시킨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노력,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내가 믿고 끝까지 믿고 갈고 나아간다면 태양에서 건져올린 금처럼 그것은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와요. 그것을 키르히오프는 물리학으로 증명했고 조승연은 노래로 증명한 거죠. 조승연의 드라우닝을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